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과 밖을 뒤집어 보는 시간, 인사이트와 다양한 투자 방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가의 어깨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대볼 어깨,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대표님 요즘 너무 바쁘시죠? 예,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업하시느라 또 신간 나온 지 얼마나?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지어낸 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제 주변 지인이랑 서점에 갔어요. 근데 그 지인이 책을 평소에 잘 안 읽으시는 분이신데 책 하나 읽고 싶다고 딱 고른 책이 대표님 책이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광입니다. 네. 오늘 홍춘욱 대표와 어떤 이야기 할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통해 본 향후 돈의 흐름 바꿀 사건은?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강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제, 증시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이 G20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20개 정도 되는 경제 규모가 아주 큰 나라들 중에서 중국과 함께 가장 빨리 경제가 회복한 나라로 한국을 꼽을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환율 때문이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들이 그 위기가 올 때 항상 외국인이, 오늘도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외국인이 좀 팔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의 수출 비중도 높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예전에 또 큰 곤경을 치른 적도 있었던 나라니까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뜨는데 환율이 뜰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50엔 근처 가니까 일본 기업들 실적들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딱 칠 때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들 이런 것들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세계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니까 수출이 좀 감소하고, 그렇죠. 수출이 감소할 때 그때 환율이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뜬단 말입니다. 저렇게 환율이 크게 뜨는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열심히 투자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경제 위기가 오고 막 그러면 구조조정 들어가고 사람 자르는데 우리는 그때 오히려 M&A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한화오션이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을 갖다가 인수한다든가 또는 최근에 HMM, M&A 딜들 이런 것들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불황에 되게 구조조정들을 잘 하는데 그게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산업 내에서의 경쟁이 재편되는 그런 구조조정들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효과가 다 터지는 거죠. 하나는 수출이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해서 경쟁력 개선되고 딴 나라들이 사람 자를 때 우리는 오히려 투자하고 재편을 함으로써 경제 위기가 일단락만 되면 경제 위기가 계속될 때는 소용이 없지만 경제 위기가 조금만 마무리되고 뭔가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일 때 한국이 치고 나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K 컨텐츠가 이렇게 잘 될 줄 우리 누가 알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한한령 이후에 중국 시장 다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들 위기다 그랬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2008년에 있었던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이라면 2020년 이후에는 컨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엔터 산업이 연초에 굉장히 많이 뜨면서 주가도 올라갔을 때 최근에 신냉전, 탈세계화에서 전혀 무풍지대로 이런 문화가 큰 전 세계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2차적으로 요즘 또 립스틱이 그렇게 잘 팔립니다. 대표님 그거 지표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 해요. 이렇게 오늘 제가 또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네, K 립스틱은 제가 또 좀 우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왜 제가 들고 있는 화장품 주가는 이렇게 잘 못 오르죠? 립스틱 잘 팔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또 저는 사실 그 대표님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콤보가 있네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이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달러와 우리 주식을 같이 달러 자산과 우리 주식을 같이 가지고 가면
되는 이런 페어에 투자를 하면 정말 유리한 나라다. 예, 맞습니다. 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달러 자산 들고 있으면 뭐 올해 얼마나 편합니까? 예, 팔고 그냥 한국 자산 이제 서서히 조금 예,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되니까요. 뭐 지난해처럼 환율이 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가면 더 좋지만 뭐 환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을 때는 네. 달러 자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환차익 생기고 네. 환차익 생겼던 것 중에서도 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좀 침체됐다 싶을 때 환차익을 실현하면서 저가 매수해 나가고 하면서 담아가다 보면 결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 영웅 본색 하듯이 수출 경쟁력을 딱 드러내는 시기가 올 때 또 네. 시장이 크게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환율이 올라가지만 결국에 그게 수출에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효과를 준다는 것과 또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인수합병과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경제 19대 사건 가운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찾아온 세 가지 돈벼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1964년에 베트남 파병, 1984년에 삼저 호황, 2003년에 중국 붐이라고요. 예, 아이 뭐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중요한 사건은 한국 전쟁에서 결국 우리가 그래도 국토를 지켜냈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적인 질서들이 확립된 4.19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어낸 주춧돌 역할을 했다면 그 주춧돌 위에다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 개의 기둥이 지금 방금 고미란 앵커 이야기하신 베트남 파병이랑 그리고 삼저 호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붐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가장 네. 중요한 건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당시에 아유 멋진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1960년대 우리나라 그 전체 경제의 규모가 30억 달러였대요. 지금 우리나라 2조 달러인 걸 생각하면 우리 경제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런데 네. 그때 베트남 전쟁에서 가져온 돈을 벌어온 돈이 얼마였냐면 9억 불이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여유화를 한 방에 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저 호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일본이 미국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반도체 분쟁, 여기다가 플라자 합의 등으로 좀 힘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열심히 키우다가 일본산 제품보다 품질은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싸요. 뭐 이러면서 시장을 네. 만들어냈고 그 시장에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빨간 선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일본이거든요. 그때를 고비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죠. 예. 반대로 이제 검정색 선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저 때가 바로 중국의 WTO 가입 2001년이었고요. 근데 이제 2001년 당시 당장 우리한테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2003년 세계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특히 이라크 전쟁 끝나고 세계 시장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중간재나 부품 원자재들을 수출하면서 이른바 이제 중국 붐에 한국이 편승해서 대망의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를 뚫었던 것도 2007년. 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시작됐던 한 3, 4년 정도의 호황을 통해서 네. 우리 기업들이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탈출한 걸 넘어서서 선진국 레벨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경제 되게 어려워졌을 때에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그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저 파란 선이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참 우리나라 경제가 당군 할아버지가 보호하사 세 번의 아주 큰 돈벼락이 터졌고 그 돈벼락 이후에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 호황, 꽤 긴 호황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위기에 강한 국민성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사건의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 사건 가운데 하나는 2010년대에 있었던 글로벌 저물가 현상인데요. 이때 당시에 물가 수수께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왜 물가가 안 올라가지? 이러면서 논의를 할 정도였는데 그 원인을 좀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는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죠. 인플레이션이 뉴 노멀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기술 혁신으로 재차 극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실까요? 기술 혁신은 지속되지만 뉴노멀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고물가는 아니어도 중물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디스플레이 한번 펼쳐주시면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저 파란 막대기가 뭐냐 하면 경제 내에 존재하는 과잉 공급이에요. 저 과잉 공급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는 건 저건 뭘 의미하냐 하면 경제 내에 있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차가 한 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수요가 70만 대다. 자, 그럼 30만 대가 재고잖아요. 우리 경제 최근에 재고 급증으로 고생하는 것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적정한 수요보다 한참 밑에 있는 저 파란 선이 이제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들이 경제가 이제 침체된 시기들이죠. 저렇게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기업들의 대응은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경쟁을 하면서 제품 가격을 좀 인하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좀 덜 뽑고 비용을 어떻게든 통제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검정색 선이 뭐냐면 소비자 물가인데 못 오르죠. 그냥 계속 마이너스 근처에 움직입니다. 왜? 경제 전체에 남아도는 잉여 인력, 이거 마음 아프네요.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예. 사람들이 절망감을 갖고 예. 막 그러면서 일자리를 아예 가질 생각도 안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장기 불황의 시기가 올 때 아무래도 경제 전체에 걸쳐서 수요가 약하니까 저 검정색 선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 제로 물가를 유지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방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뉴노말, 옛날에 뉴노말이었던 건데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기 시작한 게 저 파란 막대기가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 보이십니까? 네. 저게 언제적에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겁나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까 두려워했던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GDP의 거의 40% 가까운 재정 적자를 2년간 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계에 뿌렸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못 뿌렸는데 미국의 이야기죠. 저렇게 뿌리고 나니까 파란 막대기가 이제 적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온 거죠.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 설비보다 더 많은 수요가 부러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네. 기업들 입장에서 제품 가격을 꼭 인하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더 나가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을 옛날보다 더 많이 뽑거나 또는 근로자의 임금도 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임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 오르잖아요.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분기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는 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제 저런 흐름이 앞으로 좀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옛날처럼 제로 물가는 아니고 한 2, 3% 정도 되는 2, 3% 정도 되는 그런 물가가 나오는 시기가 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성장률 한 2% 더하면 적정금리가 얼마가 되냐면 4%대가 되는. 그러면 이제 중금리 중물가 시대.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로금리 제로물가 시대에는 돈을 빌리는 게 이익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2021년 부동산 버블도 생기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랬던 게 지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야 이제 금리를 그렇게 안 낮춰도 될 것 같아. 또 낮췄다가 버블이 오면 어떡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어느 적정 레벨에서 동결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물가, 중금리의 환경이 펼쳐질 것이고 이 경제 환경들이 만약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달러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왜냐하면 미국만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수요가 그냥 잔잔하게 증가하는 정도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잠깐 임금 월급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채팅창에 저희가 너무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니까 월급날 다가오냐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고식님께서 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저물가 현상의 중심에는 선진국의 수요 부진이 있었다. 그렇죠. 저는 플랫폼 효과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것도 있었는데 예. 이제 수많은 근로자들을 우버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민 이런 데로 하면서 고용을 좀 유지해주는 효과들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대신 이런 플랫폼의 기업들이 네. 물가를 정말 그렇게 많이 낮췄는가에 가격 대해서 경쟁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요인들 뒤에는 그때 당시 미국 경제가 사람들이 가격에 되게 민감한 시기였다. 가격을 인상하면 안 가는 가격의 인하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민감한 왜냐하면 소득이 안 느니까 그런 시기였던 것이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활성화, 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리쇼어링 붐,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에 있어서는 11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볼게요. 우리나라 한국형 버블 붕괴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한국형 버블 붕괴가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 산업이 좋아 보이면 상당수 수많은 기업들이 그 산업에 일제히 뛰어드는 현상을.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난 이야기니까 편하게 하자면 2015년 국민연금 다니고 있을 때 너무너무 제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던 사건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그 투자하는 종목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기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상한가를 치고 있는 종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우리 화장품 산업 신규 진출을 선언한 기업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얼마나 황당하고 속으로 그러든지 이야기를 했죠. 아니 속뿐만 아니라 이제 토론을 해서 야 이제 다 왔다. 왜? 왜 다 왔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경쟁 심화. 그렇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고 공급 과잉이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참가자들이 버블이다. 왜 버블이냐 하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같은 그런 뛰어난 기업들이 있는 산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선언하면 저는 그 회사 하한가 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경쟁력이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고 있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주들에게 도전을 하려고 덤벼드는 회사는 오히려 불쌍하게 봐야지.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철옹성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에 새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겠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치더라. 뭐예요? 사람들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거죠. 뭐냐? 화장품은 된다. 이것만 사면 돈이 되고 이 산업은 영원히 갈 거야. 라는 어떤 도취감들이 반영된 거죠. 태양광도 그랬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없어진 모 태양광 회사에 강의 갔던 기억도 참 나는데 그 태양광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녹색 성장 산업 육성할 때 그때 시작됐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 특히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 시작되면서 태양광 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걸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산업의 특성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버블의 형성과 붕괴를 우리가 오늘 추적할 수 있게 됐죠. 뭐다? 신규 사업 진출한다는 기업들이 빗발처럼 늘어나고 그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런 신성장 산업에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상한가를 치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라는 건 시장이 그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성숙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는 언제 끝나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돈의 역사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산업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또 진출하는 그런 또 산업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뛰어가는 산업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혁신이 있는 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건데요. 주식 사건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출 감소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역시도 하나의 사건이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과 연관이 되죠. 네. 제 생각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또는 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우리 주식시장 경제를 또 한 번 바꿔놓은 사건을 일으켰고 그게 바로 동학개미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밈, 한국은 이제 동학개미가 주도하는 테마주들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마구마구 확산되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된 것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2020년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수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죠. 왜? 전 세계 경제가 다 락다운 걸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적 과거를 살펴보면 수출이 회복될 때 주가가 오르는데 2020년은 수출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주가만 급등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거죠. 수출 개선 시에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스토리텔링. 야, 이거 지금 바닥이다. 지금이 돈이 복사되는 시기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수 없어.
포모에 뭐 별 신조가 다 나오던 그러면서 누군가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자기 계좌 잔고를 자랑하며 나 부자 됐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죠. 그 뒤는 이제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이 2021년부터 서서히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고 22년 급격히 감소하는 국면에 네. 이제 드러나고 말았지만 이런 흐름들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도 밈 주식들 정말 유명하게 시장을 바꿔놨다면 한국도 어떻게 본다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보여준 주식시장의 새로운 구조, 새로운 흐름을 나타낸 사건이고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더 키우는 그리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이제 좀 비관론자로 돌아서는 되게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분들도 인터넷 세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습니다. 수출에 있어서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가 나쁘지 않고 전 세계가 좀 평화롭다면 교역도 많아질 텐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유 이게 뭐 네.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거. 올해 이것도 뉴노멀로 좀 예, 오래 갈 그러니까 이제 거라고 두 가지 생각할까요? 요인이 다 예. 적용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진국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났다. 옛날 10년 불황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좋은 조건이지만 이제 대신 자기의 이 강력한 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 거대한 시장을 남이 독식하는 건 못 보겠다. 우리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라. 라는 어떤 그런 국수주의적인 또는 일국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최근에는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 시장이 이제 블록화되는 과정에서 옛날에 비해 인플레가 좀 더 발생할 여지들은 충분히 생긴 거죠. 네,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어서는 7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10년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0년 주기로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아, 공급 이슈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데 건설만 이런 게 아니고요. 조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대부분의 산업들의 공급 사이클들이 10년 주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68년, 78년, 88년 그리고 또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그 공급 사이클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의 중국 사이클 또 2016년, 17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의 공급 사이클 이렇게 거의 10여 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공급 사이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경기도 좋으니까 집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입주 물량들이 닥치는 시기가 대부분 그로부터 또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닥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보면 70년에 붕괴되고 80년 붕괴되고 90년 붕괴되고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는 뭐 외부 충격이지만 어쨌든 붕괴였고 그리고 2010년 11년을 지나면서 하우스푸어 사태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21년 8월부터 시작됐던 붕괴 이런 것들이 이런 공급의 장기 사이클들 속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런 식으로 특히 경기가 막 좋아지다가 얼어붙기 시작할 때 네.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급등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급등할 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항상 막판에 그래서 10년의 공급 사이클 뒤에 항상 공급 과잉의 리스크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돼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런 경제 전체에 걸쳐서 대규모의 공급 사이클들이 벌어지는 시기, 대규모 설비 투자들이 벌어지는 시기 뒤에는 항상 시장에 좀 더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클 가운데서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질문을 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집값 바닥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이 다르게 가거든요. 어떤 모멘텀으로 각자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역시 산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은 아무래도 공장 지을 때 뭐 폐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공해 문제들, 대기 오염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설비를 굉장히 억제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펼치는 과정에서 또 뛰어난 인재들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정보통신 산업, 컨텐츠 산업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했고 반대로 해안에 접근돼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노동력들을 쓸 수 있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유리한 남동 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화공업 벨트가 형성됐는데 이제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보통신이 경제 전체의 주도권을 쥐게 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 조립 가공 위주의 정보통신 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주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서울과 지방 사이에
주택 시장의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간중간 혁신도시 그리고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나타났던 시기에는 지방 부동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호재들이 없는 시기에는 네. 아무래도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어떤 수급의 격차, 특히 고소득자들의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선업을 비롯한 몇몇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연안벨트에 있는 산업들이 요새 조금 전망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산업에 불이 붙고 다시 한번 조선산업은 30년 사이클이거든요. 이 기나긴 사이클의 바닥을 치고 이제 한 네. 10년 정도를 거쳐서 서서히 경제가 전환되고 상승한다면 또 한 번 지방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울산 거제 부동산에도 관심이 조금씩 좀 생겨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 절벽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경제와 주식, 부동산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일단 뭐 현재 0.7명 수준인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항상 경제 전망을 할 때 망원경을 가지고 눈앞의 걸 보면 안 보이죠. 눈앞의 걸 볼 땐 현미경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안경을 다시 쓰던가 해야죠. 그런 것처럼 인구 문제는 30년 혹은 100년짜리 사이클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그걸 당장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나 지금의 경기에다가 적용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58년 개띠로 대변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울로 몰려드는 걸 그죠? 서울이 더 회색빛으로 뭐 거기도 있고 또 네. 병원도 있고 KTX 타고 뭐 금방 오니까 그것도 또 되고 서울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구의 감소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면은 좀 있겠지만 대신 인구의 어떤 둔화, 성장의 둔화가 가져오는 거꾸로 이자율의 하락 같은,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 이자율이 낮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혁신 클러스터 중에서는 관심 가지시는 지역 있으신지? 이게 뭐 경부선이죠. 경부선이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세종, 대전 정도까지의 경부선 라인을 타고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들의 전부 다 R&D 센터들이 분포하고 좋은 대학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저는 좀 계속 앞으로도 거기는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구매력을 가진 젊은 계층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을 바꿀 크고 작은 모멘텀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